안녕하세요. 한국 평택대학교에서 한국사의 이해를 가르치고 있는 조청현이라고 하는데요. 이번 주에는 분당 정치의 빛과 그림자라는 주제를 가지고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분단 정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훈구 세력과 사림 세력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훈구 세력은요, 세조의 즉위에 공을 세운 공신 세력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들은 세조 이후에 고위관직을 독점하고 막대한 토지를 소유한 대지주층으로 자라나게 됩니다. 상업에 관여하여 재산 축적에도 관여하고요. 각종 비리와 부정을 자행했다고 하는데 이거는 보통 그 이후에 집권한 세력들이 그 이전 세력들을 비판할 때 쓰는 말이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고요. 대부분의 모든 정권은 부정과 비리가 있기 마련이죠. 그 사회가 그것을 견딜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로 그 사회나 조직이 국가가 망하느냐 흥하느냐가 결정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여하튼 그렇고요. 이들도 사실은 세조의 즉위에 공을 세운 공신 세력들도 이 사람들도 한때는 개혁 세력으로 분류될 수 있었겠죠. 조선 왕조 개창에 공을 세웠던 창업 공신 세력에 대항했던 세력들이었어요. 그러던 것이 이제 이 시기가 되면 또 이렇게 비판의 대상이 된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반대축에는 사림 세력이 있습니다. 사림 세력은요, 온건파 사대부, 즉 이색과 종몽주를 계승한 집단이에요. 이들은 어차피 조선 왕조의 창업에 반대했던 사람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방으로 흩어져 있었어요. 영남과 기호 지방을 중심으로 성리학에 투철한 지방 사족으로 성장하게 되죠. 이들은 도덕과 의리의 바탕을 둔 왕도 정치를 강조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바로 도덕과 의리의 바탕을 두었다는 것이죠. 사림 세력들은 향촌 자치를 강조하며 사족 중심의 향촌 질서를 강화하려고 시도합니다. 이들은 이 훈구 세력은 사실상 중앙 집중 그리고 왕권 중심의 그런 사회를 꿈꿨다면 이들은 향촌 자치, 여기서 향촌 자치는 사족 중심의 향촌 자치를 통해서 그 힘을 바탕으로 중앙 관계에 진출하려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사림 세력이 성장하게 되는 배경에는 훈구 세력의 권력 독점과 부정부패가 있습니다. 권세를 이용하여 대농장을 확대하죠. 소규모 자영농 등의 땅을 뺏어서 대농장을 확대하는 형태가 당시에 많이 고발되고 있어요. 수치체제가 문란해져 백성들의 생활이 극도로 궁핍해졌죠. 자, 그렇게 되면서 성종은 사림을 등용하게 됩니다. 김종직을 필두로
중앙 정치 무대에 본격적으로 진출하게 되죠. 이들이 주로 활동했던 것은 3사예요. 이들이 3사에 들어가면서 언론과 학술을 담당하게 되는데, 또 한편으로는 특히 감찰 기능에 많이 등용되게 되죠. 그렇게 되면서 이들을 공격하게 되는 거예요. 권력 독점과 부정부패가 심하다, 이런 사실들을 밝혀내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서 훈구 세력의 비리를 비판하고 독주를 견제하는 역할을 성종은 사림을 통해서 바라고 있었던 것이죠. 사화와 사림의 집권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오사화는 연산군 4년인 1498년에 벌어진 일입니다. 이 김종직의 조의제문이 발단이 되었죠. 요거는 뒷슬라이드에서 잠시 살펴보도록 할게요. 갑자사화는 그 연산군 10년 1504년에 벌어진 일입니다. 연산군의 생모 윤비 폐위 사건이 발단이 됐죠. 기묘사화는 중종 14년 즉 1519년에 벌어진 일로 조광조의 개혁정치가 원인이 됩니다. 을사사화는 명종 즉위 원년인 1545년에 벌어진 일로서 대윤과 소윤의 대립, 특히 왕실 외척인 대윤이 발단이 되었습니다. 사실상 사르임이 이러한 사화를 통해서 집권을 하게 되는데요. 그들이 집권하게 된 배경에는 서원과 향약을 기반으로 향촌사회에서 꾸준히 세력을 확대했기 때문입니다. 16세기 후반 선조 때 중앙정계에 대거 진출하여 정치 주도권을 장악하게 되죠. 선조 때예요. 먼저 조의제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종 때 김종직이 지은 글로 단종을 죽인 세조를 초나라 의제를 죽인 항우에 비유했죠. 이 세조의 왕위 찬탈을 은근히 비난한 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김종직의 제자였던 김일손이 사관으로 있을 때 이 글을 사초에 실어 무오사의 사화의 원인이 된다는 점도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시면 어떨까 하네요. 특히 김일손이 이 글을 썼다는 사실은 알려지지 않았죠. 김일손이 이것을 사초에 실음으로써 문제가 되었던 거죠. 자, 조광조의 개혁정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도학정치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유교를 정치와 교화의 근본으로 삼아 왕도 정치를 실현하기 위해, 여기까지는 가장 중요한 것은 왕이나 관직에 있는 자들이 몸소 도학을 실천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죠. 여기서 핵심은 왕이나 관직에 있는 자들이 이 경전이나 열심히 있고 뭐 그런 게 아니고 몸소 실천해야지 된다는 게 핵심이에요. 다스림의 근본인 군주가 마음을 바로잡고 도덕적 모범을 보임으로써, 여기서 핵심은 백성을 교화하고 올바른 정치를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 조광조의 개혁 정치를 한번 살펴보죠. 먼저
현량과를 실시했습니다. 학문이 뛰어난 인재를 청거하여 간단한 시험을 통해 등용하는 제도가 현량과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중종 14년 28명의 사림이 등용되었습니다. 사림파의 정치적 기반이 확대됐다고 볼 수가 있겠죠. 조광조의 개혁 정치에서 또 하나 눈에 띄는 것이 불교 또는 도교와 관련된 종교 행사의 폐지입니다. 이 도교 행사를 주관하던 소교업소를 폐지하게 되죠. 아울러서 실천이라고 했죠. 도덕을 실천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소학 교육을 강화하고요. 향약의 시행을 추진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성리학적 사회 질서를 강화했던 것이죠. 여기서 핵심은 바로 요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반 백성들에게까지도 이제 유교의 도덕 윤리관을 강요하게 되는 것이죠. 뭐 강요란 표현은 좀 그렇긴 하지만 여하튼 일반 백성들도 이제 유교적인 생활 윤리를 실천해야지만 저 사람이 사람다운 도리를 하는구나, 인간이구나, 이렇게 판단하는 기준이 결국은 유교적 도덕 윤리관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제 조광조의 개혁 정치에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위훈 삭제를 추진했다는 거예요. 반정 공신들 가운데 거짓 공신이 있으니 이들의 위훈을 공신록에서 삭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사실 그래요. 이 대부분의 과전들은 사실 그 세습이 안 되죠. 세습이 안 되는 조선시대에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공신전만큼은 세습이 가능해요. 왜냐하면 어떤 곳에 공신록에 들어갔다는 것은 창업을 하거나 어떤 왕이 즉위하는데 상당히 큰 영향력을 발휘했다는 얘기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대가로서 공신록에 오르고 공신 토지를 이제 지급을 하게 되는데, 그것은 세습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공신록에 들어가느냐 마느냐는 상당히 중요한 것이죠. 이 공신록에 있는 뭐 반정에 공을 세웠다는 사람들의 그 행위를 한번 추적을 해서 거짓 공신이 있다면 가려내야지 된다 라고 얘기했던 것이죠. 이러는 과정에서 심정, 홍경주 등 무려 73명의 관직과 위훈을 박탈하게 됩니다. 전체 공신의 4분의 3에 해당하는 수치였죠. 이것은 결국 기묘사화의 직접적인 계기가 됩니다. 자, 이 사림정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서원과 향약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 서원은요, 조선시대 성리학의 연구와 교육을 목적으로 사림들이 지방에 세운 사립학교들이에요. 관학이 아니고 국립학교들이 아니고 사립학교들이라는 게 핵심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교육기관인 것뿐만이 아니고 선현을 모시고 제사를 지내는 기능을 부가적으로 가지고 있고요. 사실
이 서원의 가장 큰 역할을 이 당시 사람들에게 얘기를 하라고 한다면 사실은 사학 기능보다는 선현을 모시고 제사를 지내는 기능을 더 중요시 여겼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서원은 풍기군수였던 주세봉이 백운동 서원을 중종 38년 1543년에 세우게 됩니다. 이것이 명정 5년 즉 1550년에는 소수서원으로 사획되었죠. 이 사획이라는 건 상당히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이 사획이란 말이 좀 어려운 한자인데요. 간단히 말을 하면 현판을 임금이 직접 써주는 거죠. 학교 이름을 직접 현판을 써서 붙이게 하고 그것만 보내기, 현판만 보내긴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노비와 땅을 같이 운영 자금으로 쓰라고 보태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이제 소위 말하는 이 서원이 독립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죠. 자, 이러한 서원이 선조 때 살인파가 정치권의 주도권을 잡으면서 본격적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설명을 드리다가 제가 놓친 부분이 있네요. 이 선현을 모시고 제사를 지내는 기능, 즉 다시 말하면 그 서원을 만드는 주체가 누구인지, 그리고 유교 학자들 중에서 누구를 기리는가, 결국은 살인파, 붕당 정치에서 어느 계통인지가 그 서원의 성격을 보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서원의 영향은 향촌 사림이 학문적 정치적으로 결속할 수 있는 기반입니다. 붕당 정치의 기반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사림의 향촌 지배 강화를 위한 하나의 기관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뭐 거듭 말씀드리지만 붕당의 근거지이기도 하고요. 다음으로 향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림 세력이 유교 윤리를 향촌에까지 보급하여 백성을 유기적으로 교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한 향촌 자치조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중종 때 조광조 등이 처음으로 시행했죠. 사림 세력이 중앙정계에 자리 잡은 16세기 후반부터 널리 보급되게 됩니다. 지방의 유력한 사림이 향약의 간부인 약정 등에 임명되었고요. 일반 농민은 자동으로 그 구성원에 포함되었습니다. 사림은 농민에 대해 사실상 향약이 만들어지면서 지방간보다 더 강한 지배력을 행사하게 되죠. 어떤 집에 불효한 자식이 있다고 한다면 향약에서 오히려 어떻게 저런 일을 할 수 있느냐, 그러면서 불효한 자식을 데려와라 해서 뭐 때리거나 혹은 교육을 시킨다거나 하는 식으로 사실상 지방간보다 더 강한 지배력을 행사했던 것이죠. 아울러 유교적 사회질서 확립에 기여하게 됩니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사실상 15세기 초반의 족보, 그리고 16세기 이후의 족보의 체계가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상속 방식 역시 상이합니다. 조선 초만 하더라도 사실은 고려의 풍습이 어느 정도 유지되고 있었어요.
남녀 균등 상속에 또 거기다가 제사 역시 형제들끼리 돌아가면서 지내는 형식들이 유지가 되다가 이 16세기에 서원과 향약이 보편화되면서 향촌 질서를 살림 세력들이 지배하게 되면서 족보도 사실상 족보 같은 경우에도 그래요. 조선 초에는 사실상 여자 이름이 장녀가 있으면 장녀가 먼저 기록이 돼요. 그 다음에 뭐 그 태어난 순서대로 기록이 됐다가 이제 이 서원과 향약이 일반화된 16세기 후반이 되면 사실상 장자, 그 다음에 차남, 뭐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가다가 이제 마지막에 장녀, 뭐 차녀, 뭐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는 족보 체계가 나오고요. 그리고 남녀 균등 상속에서 이제 장자 위주의 상속 제도로 이제 바뀌게 되는 것이죠. 자, 붕당의 출현을 살펴보도록 하죠. 이 붕당이 출현하는 원인은 외척 정치의 잔재를 청산하는 문제를 둘러싸고 살림 간의 갈등이 발생했기 때문이에요. 자, 훈구와 살림의 대결 과정에서는 사실상 살림들은 한편이었죠. 하지만 이제 훈구 세력을 완전히 이제 정계에서 내쫓은 뒤에 살림이 득세하게 되면서 살림 간의 갈등이 발생한 것입니다. 특히 인사권을 가진 이조 전랑의 임명 문제로 갈등이 더욱 격화되어 사실상 동인과 서인의 붕당이 탄생하게 됩니다. 이조 전랑은 소위 말하는 우리식으로 하자면 5급 공무원 정도 되는 중간급 공무원이라고 보시면 돼요. 뭐 취급부터 시작을 하면 뭐 10년이 넘게 걸릴 수도 있겠네요. 뭐 여하튼 뭐 이조 전랑까지는 어렵겠지만 이건 핵심 노른자 위치라고 보시면 되겠죠. 사실상 저자가 저직에 맞는지 안 맞는지, 또 저자가 이전의 행적이 공직자로서 적당했는지 부정했는지 이런 거를 전부 조사해서 그거를 통해서 이자는 적절합니다, 이자는 부적절합니다, 이렇게 했던 위치가 바로 이조 전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인사권, 인사의 가부를 결정하는 직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 자리를 놓고 동인과 서인의 붕당이 탄생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출현한 것이 바로 동인과 서인이었죠. 먼저 동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인은 선조 때 중앙정계에 진출한 신진사림이라고 보시면 돼요. 명종 때부터 이제 정치에 참여했던 사람들을 서인이라고 해서 사실상 기성에 이미 정치적 경험이 풍부한 사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동인들은 선조 때 과거시험을 통해서 정계에 진출한 신진사림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진사림이기 때문에 정치적 경험이 약간 좀 부족하기 때문에 외척 정치 청산에 대해서, 과거 청산에 대해서 아주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게 되죠.
여기에는 이황과 조식의 학문을 계승한 영남 지역의 살림이 중심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서인들은 명종 때부터 그 정치에 참여한 기성살림이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기존 정치에 참여했기 때문에 외척 정치 청산에 대해서는 상당히 소극적이었어요. 이들은 이미 훈구 세력을 내쫓은 경험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결국은 피를 부르게 될 것이라는 것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피를 부르는 그러한 것보다는 그냥 진짜 잘못을 하는 사람들은 뭐 구속을 하고 법의 심판을 받고 뭐 외척이라고 해도 정치를 잘하는 사람이 있을 테니까 그 사람들은 뭐 그대로 정계에 내버려 두는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적절하지 않겠느냐 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이 서인들은 사실상 이이와 성은의 학문을 계승한 경기와 충청 지역의 살인들입니다. 자, 잠시 얘기를 조선 초기 명과의 관계로 돌려보도록 하겠어요. 이 건국 직후에 태조와 정도전이 요동정보를 추진하려고 했죠. 그러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명과 불편한 관계를 유지하게 됩니다. 그러나 태종즉위 이후 4대 외교를 펼치면서 명과는 계속해서 친선관계를 유지하게 되죠. 이를 바탕으로 왕권을 확립하고 국가 안정을 도모했던 것입니다. 이 조선 초기 이 4대 외교의 한번 특징을 살펴보도록 하죠. 이 동아시아의 일반적인 외교 형식이 바로 조공과 채봉 체제를 통해 유지된 4대 외교, 4대 교린 외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형식적인 관계로 실질적인 내정 간섭은 없었죠. 사실상 명식이 뭐 물론 원나라 원시기에는 아주 직접적인 내정 간섭이 있었지만 조선시대에 직접적인 내정 간섭은 없었다고 보죠. 없었어요. 조공은 사신 파견과 함께 이루어진 경제적, 문화적 교류이고요. 일종의 공무역이었습니다. 이런 거죠. 약간 좀 뒤를 한 몇십 년 후, 한 100년 정도 후대 얘기를 하면 누르하치도 사실은 심지어는 명예 베이징에 직접 가서 황제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조공을 바치던 신하였죠.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사실상 경제 문화를 이 조공사절단이 갈 때 사실은 조공 물품을 가지고 가죠. 그러면 조공 물품 그 자기 지역의 특산물을 이제 황제에게 바치게 돼요. 그러면 황제는 체면상 더 많은 양의 그거보다 훨씬 몇 갑절의 하사품을 체면 때문에 그냥 줘야지 됐어요. 거기다가 이제 사신이 따라가게 되면 그 사신 주위에 상인들이 붙게 되죠. 이 상인들을 통해서 경제적, 문화적 교류가 활성화되는 거죠. 소위 말하는 하나의 그 무역
무역이 활성화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집니다. 조선에서는 사실 1년에 한 번씩 뭐 몇 번 가요. 그런데 갈 때마다 너무 많은 몰품을 하다 보니까 명나라에서 오지 말라고 할 정도로 가게 되는데, 그 이유는 사실상 이제 이 무역 때문이죠. 이 무역 역조가 심화되기 때문에 사실상 사신단이 굳이 오지 않아도 된다, 그냥 달력은 보내줄게, 뭐 이런 식의 제안을 하기도 하죠. 자, 책봉은요, 국왕의 지위를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형식적 절차입니다. 이를 통해 정치적 안정을 도모하게 되는 것이죠. 사실상 명가의 4대 외교는 조선의 실리 외교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왕권의 안정을 도모했고요. 200년간의 평화를 보장받게 되었죠. 물론 임진왜란이라는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나긴 하지만, 여하튼 200년간 이 동북아시아에 소위 말하는 큰 전란이라는 것은 없었습니다. 아울러 경제 문화적으로 실리를 얻었던 것이죠. 자, 그러던 것이 임진왜란이 일어나면서 200년간의 평화가 물거품이 되어버립니다. 임진왜란이 벌어질 당시 조선의 정세를 한번 보도록 하죠. 16세기 이후 통치 질서가 문란해지기 시작합니다. 사화가 발생하죠. 아울러서 양반층의 특권화가 나타나게 됩니다. 전세제도 역시 문란해지죠.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국방력은 약화되는데 북쪽에서는 여진족, 남쪽에서는 왜구의 잦은 침탈이 있었죠. 반군 수포제가 성행하게 되면서 국방력이 약화되는데요. 반군 수포제란 것은 나라가 평안할 때 진영에 보낼 군사들을 집으로 보내는 대가로 배를 거두어 들이는 일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군대를 가는 것이 아니고 그 포로 군대 가는 것을 대신한 것이죠. 이렇게 되면서 조선의 국방력은 대단히 취약해지는 그런 현상이 벌어집니다. 거기에 비해서 일본은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전국시대의 혼란을 수습하고 일본을 통일, 즉 일본을 통일한 것은 1590년의 일이었죠. 내부 불만 세력을 무마하고 대륙 진출 야욕을 달성하기 위해 조선 침략을 1592년 단행하게 됩니다. 한번 일지로 한번 정리해 봤어요. 뭐 이게 다는 아니지만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1592년 4월 14일 20만 대군으로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조선을 침략하게 됩니다. 4월 14일에서 15일에 부산성과 동래성이 연달아 이틀 사이에 함락되게 됩니다. 4월 25일 조정에서는 순번사 2일을 보내 상주전을 전개하게 되는데 상주에서 패배하게 되죠. 4월 28일에는 신립장군을 보내 충주로 보내
그 왜적을 막으라고 했으나 충주 탕금대 전투에서 패배하게 됩니다. 4월 30일 선조는 신립과 이일의 패전 소식을 접한 뒤 한양을 버리고 피난길에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5월 2일 함성이 함락되게 되죠. 다행히 같은 날 옥포해전에서 이순신 장군이 임진왜란 최초의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1592년 6월 13일 평양성이 함락되고요. 함경도에서 왕자 임해군과 순하군이 포로로 잡히게 됩니다. 왕자 임해군과 순하군이 포로로 잡힘으로써 사실상 조선은 외교전에서도 일본과의 이 교섭 단계에서도 상당히 애로사항을 많이 겪게 돼요. 6월 22일 선조는 의주에 도착하게 됩니다. 6월 이후 전국에서 의병이 봉기하게 되죠. 그리고 7월 8일 이순신 장군의 한산도 대첩이 있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사실상 곡창지대인 전라도를 온전히 보존할 수 있었죠. 12월 25일 이효성이 이끄는 명예 원군 4만 3천 명이 조선 땅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1593년 해를 넘겨 1593년 1월 평양성을 탈환하고 하지만 백제간 전투에서 패배하게 되죠. 2월 22일에 권열의 행두대첩이 있었습니다. 4월 18일에는 왜군이 행주대첩 이후 어렵게 되자 왜군이 한성에서 철수하게 되죠. 5월에는 명과 일본의 화해 교섭이 진행되게 됩니다. 이후 전선은 교착 상태에 빠지게 되죠. 1594년 2월 훈련 도감이 설치되게 됩니다. 쭉 교착 상태에 빠지다가 1597년 1월 정유재란이 발발하게 됩니다. 7월 그해 7월 칠천량 해전에서 조선 수군이 패전하게 되죠. 8월에는 남원 전주가 함락됩니다. 9월에는 직산에서 조명연합군이 왜군의 북진을 저지했고요. 이순신 장군이 명량 대첩에서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10월부터 왜군은 남해안에 집결하게 되고요. 울산에서 순천에 이르는 800리에 성을 쌓고 농성에 들어갑니다. 정명연합군은 이 800리에 이르는 이 외성을 수륙 양면 작전을 통해 공략하려고 시도하죠. 여러 번 시도를 해요. 이듬해 11월 그러니까 1598년 11월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죽음으로 일본군은 총퇴각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 11월 19일 노량해전에서 이순신 장군이 전사하게 되고 그 전투 이후 임진왜란은 종료되게 됩니다. 사실상 임진왜란을 극복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사실상 수군과 의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순신의 수군은 옥포에서 첫 승리를 거둔 후 외의 수군을 연이어 격퇴하고 제해권을 장악함으로써
곡창지대인 전라도를 사수했던 것이고요. 또 한편으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임진왜란을 기획했을 때 썼던 전략인 황해를 통한 물자 보급이라는 매군 시도를 좌절시켰다는 점입니다. 아울러 의병은 농민이 주축이죠. 사실상 자기가 살던 고장의 지형을 활용한 전술 때문에 왜군이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임진왜란이 동아시아 3국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조선은 조선 왕조 통치 체제의 근본적인 위기를 경험하게 됩니다. 인구가 크게 감소하고 농촌이 황폐화되죠. 백성들 삶이 아주 피폐해집니다. 인구가 감소하는 것은 외적의 칼에 죽는 것도 죽는 거지만 사실은 농촌이 황폐화됐기 때문에 먹을 것이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염병이 돌게 돼요. 이 전쟁이 일어나면 가장 큰 문제가 뭐 칼에 죽는 것도 칼에 죽는 거지만 이 전염병으로 한 고을이 초토화되는 경우도 많아요. 그리고 당시에는 우물물이나 뭐 그런 거를 길어서 먹는데 이 관리를 할 수가 없죠. 지금 적과 싸우기도 바쁘고 먹고 살기도 힘든데 물을 수질 관리를 제대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 수질과 관련된 전염병들이 많이 발생하는 특징도 있습니다. 뭐 전쟁은 안 나야 되겠죠. 여하튼 이 전염병으로 인한 사망률이 상당히 높았고 임진왜란을 통해서 사실상 인구가 한 3분의 1 정도 줄었다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울러 양안과 호족이 소실되었어요. 조선 조정에서 한성에 보관하고 있던 양안과 호족이 불타버렸죠. 이에 따라서 국가 재정이 줄어들게 되고 사실상 뭐 세금 신고를 받으려고 해도 누구한테 어떻게 고지서를 보내야 될지도 지금 모르는, 다시 말하면 나라는 이때 세금을 낼 대상자들은 없는 그런 상황으로 바뀌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불국사와 사고, 조선왕조 실록이 보관되어 있던 사고가 불타고 많은 문화재가 유실되었죠. 약탈당하고요. 거기에 비해서 일본은 이 도요토미 정권이 무너지고 에도 막부가 성립하게 됩니다. 이 임진왜란이 끝난 뒤 일본 문화가 크게 발달하게 되는데요. 뭐 조선에서 많은 문화재를 약탈하고 학자와 기술자를 납치했죠. 사실 도자기와 관련해서도 이 수준이 있는 도공들을 많이 이제 약탈해 가게 되죠. 납치해 가죠. 그렇게 하면서 일본 도자기가 만들어지게 돼요. 사실상 서유럽과 이제 교역을 하는데, 특히 네덜란드죠. 화랑과 교섭을 할 때 그 도자기도 많이 수출을 함으로써 일본 경제력은 상당히 이 도자기를 통해서 상당히 발전하게 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명은 무리한 전쟁 참여로 국가재정이 파탄나고 국력이 크게 약화되었죠. 여진족이 크게 성장하여 후금을 건국하게 됩니다. 그것이 1616년의 일이고요. 명청 교체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이제 후금이 서서히 이제 강해지기 시작하죠. 강해군은 임진왜란으로 피폐해진 국내 상황과 후금이 새롭게 성장하는 국제질서의 변동에 대해서 나름대로 의 대책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강해군의 국내 정책을 보면요, 전쟁 복구 사업에 주력하게 됩니다. 강해군은 무엇보다도 핵심 코드로서 핵심 국가 정책으로서 전쟁 복구 사업에 주력하게 되죠. 국가 재정 확충을 위해 임진왜란 때 붙었던 토지 재정과 호적을 새로 작성하게 합니다. 아울러서 국방력 강화를 위해 성곽 수리와 무기 개발에 앞장서게 되죠. 민생 안정을 위해 경기도에서 대동법을 시행하고요. 동의보감을 편찬하게 됩니다. 대동법 실시는 이제 뒤에서 얘기가 될 테니까 여기서는 그냥 경기도에서 대동법이 시행되었구나 이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동의보감은 선조 때부터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선조 그때부터 한 20년간에 걸쳐서 우리나라 약재를 가지고 병을 고치는 그러한 동의보감이 편찬됐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죠. 이게 아마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다는 얘기가 등재됐다고 하죠. 자, 강해군의 대외 정책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과 후금에 대한 중립 외교를 추진하게 되고요. 국가의 안정을 도모하게 됩니다. 하지만 인조 반정을 통해 그 서인 정권이 수립되면서 강해군은 폐위당하게 되죠. 강해군은 15년에 강해군 즉위 15년 1623년에 이기, 김유 등 서인 일파가 강해군 및 집권파인 대구파를 몰아내고 능양군인 이 인조를 즉위시킨 정변이 인조반정입니다. 사실 강해군은 그 내정과 외교에서 비범한 정치력을 발휘했죠. 외란으로 인해 파괴된 사고를 정비하고 조선왕조 실록을 보관하는 곳을 정비하고 서적을 간행하고 대동법을 시행하고 군적을 정비를 위한 호패법을 실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만주에서 크게 성장한 후금의 존재를 인정함으로써 국제전에 휘말리는 것을 피했죠. 한번 강해군의 실정을 한번 보시겠어요? 이 당시에 보면 실정의 이유로서 드는 것이 왕위를 위협하는 요소를 제거하기 위해 동복형인, 그러니까 어머니가 같은 동복형인 임해군과 유일한 적통인 이복 동생 영창대군을 살해했다는 것이
강해군 실정의 제1번이에요. 임모대비의 호를 삭탈하고 경운궁에 유폐한 것도 같은 제목으로 첫 번째 실정이라고 다들 당시의 기록에는 나와 있어요. 왕위를 위협하는 여하튼 이러한 행위는 성리학적 윤리관에 비추어 폐륜으로 여겨졌고, 명을 배반하고 후궁과 평화관계를 유지한 것도 명분과 의리를 중시하던 당시의 사림들에게는 큰 불만이었습니다. 광해군 측 이후 대북 세력이 권력을 독점하면서 정치 권력을 잃었던 서인 세력들이 그러한 사림들의 불만을 이용하여 정변을 일으켜 광해군을 폐위시키고 인조를 즉위시켜 권력을 장악한 것이죠. 글쎄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궁금하네요. 하지만 요거를 과제로 내기는 좀 그런 것 같아요. 자, 병자호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인 정권의 친명 배금 정책이 정묘호란과 병자호란이라는 두 호란을 불렀습니다. 친명 배금 정책은 후금을 자극했죠. 후금 입장에서는 지금 명나라와 전쟁을 하고 있는 와중에 그 배후에 있는 조선이 자꾸 명나라 이겨라, 명나라 이겨라 이러고 있으니까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겠죠. 그것은 결국 후금의 침략을 불러온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병자호란 때는 정묘호란이 먼저 있었죠. 이것은 1627년의 일로서 형제의 관계를 맺고 화친을 맺게 됩니다. 이거는 이 정묘호란 때는 한 3만 정도의 병력을 이끌고 조선에 쳐들어왔죠. 처음에는 조선군이 좀 밀리다가 몇 개 성을 뺏기죠. 그런데 이제 정봉수 등의 의병이 보급로를 끊었어요. 사실상 이 후금의 보급로를 끊었기 때문에 사실상 이 도망을 가야 될 처지가 돼버렸던 거죠. 그러면서 그냥 적당한 선에서 형제 관계를 맺고 화친한다 정도로 해서 적당히 무마해 가지고 도망친 거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그러다가 1636년 4월 청의 군신관계 요구가 있게 됩니다. 이 청에서 군신관계를 요구하게 되자 조선 조정은 여러 논란이 있게 되죠. 그 중에 척화론이 우세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청왕의 요구를 거부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병자호란이 1636년 12월 발발하게 되죠. 압록강이 얼었을 때 발발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청의 군신관계 요구를 수용하고 굴욕적인 강화를 체결하게 되죠. 이 병자호란의 전개 과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묘호란부터 볼까요? 1627년 1월부터 3월까지 정묘호란이 발발하죠. 후금이 3만 병력으로 조선을 침략하게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실상 조선군이 제법 잘 싸워서
사실상 조선과 후금은 형제관계를 맺는 선에서 타협하고 그냥 전쟁은 유야무야 되게 되죠. 1636년 4월 후금은 국호를 청으로 계칭하고 조선의 군신관계를 요구하게 되면서 조선주 중에서는 이에 대한 반발 여론이 극대화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1636년 12월 2일 청태종이 10만 병력으로 조선을 침략하게 되죠. 그리고요 1636년 12월 14일 인조는 남한산성으로 피난하게 됩니다. 원래는 강화도로 가려고 했죠. 이 말 달리는 사람들은 바다나 강에 취약한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강이나 바다를 거의 볼 일이 없죠. 초원과 사막을 달리던 사람들에게는 이 강이나 바다를 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특히 이 수군이 극히 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화도로 피난을 가려고 했는데 이 청나라에서 그 사실을 알고 강화도로 가는 길을 먼저 가서 끊어놨죠. 그러면서 인조는 남한산성으로 피난을 가게 됩니다. 1636년 12월 16일 청군은 이 남한산성을 포위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40여일간의 농순전이 전개되게 됩니다. 1637년 1월 22일 강화도가 함락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같은 해 1월 30일 인조는 삼전도에서 청태종에게 굴욕적 항복을 올리게 되죠. 이 청과의 관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병자호란 이후 조선은 표면상으로는 청과 사대 관계를 맺고 평화를 유지하면서 교류하게 됩니다. 아울러 북벌 운동이 전개되게 되죠. 오랑캐에게 당한 치욕을 씻고 명에 대한 의리를 지키자라는 그 구호 아래 효종은 송시열, 이완 등을 등용하여 북벌을 준비하게 됩니다. 사실상 서인들도 정권을 유지하려는 목적에서 효종의 북벌을 지지하게 되죠. 그 다음 세기인 18세기에는 북한론이 대두하게 됩니다. 청의 앞선 문물을 적극 수용하여 국가 사회의 발전을 이루자는 것이죠. 청과 조선 간의 국경이 확정되게 되기도 합니다. 백두산 정계비가 1712년에 건립하게 되죠. 이 백두산 정계비는 사실상 여러 논란의 대상입니다. 거기에 앞서서 청은 원래 중국 대륙으로 진출한 후에 만주 지역이 자신들의 조상 발상지라고 하여 신성시하면서 들어갈 수 없는 지역 그리고 폐쇄된 지역으로 설정하여 주민들의 거주를 금지시키게 되죠. 그런데 17세기 후반부터 조선 농민들이 그쪽으로 가게 됩니다. 보다 나은 생활 여건을 찾아 국경을 넘어간 우리 농민들이 간도 지역에 정착하여 개척을 많이 하자 이에 청은 경계를 확실히 하고자 하여
정계비를 세우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비문에 동의 통문이라는 항목이 있어요. 이 토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러 얘기들이 많았죠. 이후로 토문강을 청은 두만강이라 하였고, 우리나라는 조선은 송화강 상류의 지류인 토문강이라 하여 간도의 귀속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융의 3년, 즉 1909년, 일본은 만주의 안봉선 철도 부속권을 대가로 간도를 청의 영토로 인정하는 간도협약을 청과 체결하게 되죠. 자, 일본과의 관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요약조가 체결됨으로써 1609년에 그 기요약조가 체결이 돼요. 그러면서 국교가 다시 정상화되게 되죠. 임진왜란을 극복하고 부산포에 외관을 설치해 제한된 범위 내에서 무역을 허용했습니다. 그리고 통신사를 파견하게 되죠. 이것은 에도 막부의 요청 사항이기도 했습니다. 1607년에서 1811년까지 12회에 걸쳐 외교사절이 파견되었죠. 조선의 선진 문물을 일본에 전파하여 일본 문화 발전에 기여하게 됩니다. 이 안용복이라는 분의 활약도 있죠. 17세기 말 이 울릉도와 독도 지역을 침범한 일본 어민을 몰아내고 일본까지 쫓아가 이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 영토임을 확인받고 돌아온 분입니다. 정부의 수토 정책 추진의 계기가 되기도 하죠. 오늘은 이제 조선 후기 붕당 정치를 살펴보도록 하죠. 조선 후기 붕당 정치에서 이제 비변사의 기능 강화, 그리고 3사의 기능 변질, 전량권의 변질, 이 세 가지가 이 조선 후기 붕당 정치의 원래 붕당이 가지는 장점도 있고 빛도 있고 그림자도 있었는데, 이 그림자를 이 붕당 정치에 들이운 이 세 가지 요인이 바로 비변사의 기능 강화와 3사의 기능 변질, 전량권의 변질, 이렇게 세 개로 요약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16세기 초에 왜구와 여진족에 대비해 군사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설치한 임시회의기구가 사실은 비변사였어요. 그런데 이것이 임진왜란이 장기화되면서 임진왜란 이후 기능이 확대되었죠. 구성원이 확대되어 국정을 총괄하는 최고 기구로 이 비변사가 자리 잡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왕권이 약화되고 의정부와 육조의 행정체계가 유명무실해진 것이죠. 사실상 비변사에서 모든 회의를 하다 보니까 그거는 어디까지나 임시회의 기구였기 때문에 왕이 직접 나서지도 못하고, 물론 의정부와 육조의 관리들이 비변사 안에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지만 안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경우에조차도 그냥 비준이 되죠. 그러다 보니까 왕권도 약화되고 의정부와 육조의 행정체계도 유명무실해지는 특징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3사의 기능이 변질되게 되죠.
공론보다는 여론보다는 자기 붕당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면서 변질되게 됩니다. 아울러서 전량권의 변질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중하급 관리의 인사권과 자기 후임자 추천권을 통해 자기 붕당 사람들만 뽑는 것이죠. 그럼으로써 자기 붕당의 세력을 확대하는데 이 전량권을 남용하게 됩니다. 사실 붕당 정치는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있죠. 긍정적인 면을 굳이 따지자면 학연에 따라 모인 사람이 공론을 내세워 국정을 주도하는 형태로 붕당 정치가 이전 시기에는 전개되었죠. 아울러서 제야 사림의 의견까지 폭넓게 수렴이 가능했습니다. 또 하나, 현대의 정당과도 유사하게 붕당 상호 간의 비판과 견제가 가능했던 것이죠. 이상적인 측면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하지만 그림자도 아주 넓게 드리워져 있었죠. 늘어나는 사족이 제한된 관직과 경제적 이권을 놓고 벌이는 권력 다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쉽게 얘기하면 밥그릇 싸움이라는 속된 말이 있죠. 걔들끼리 밥그릇 싸움하는 거 보셨나요? 아니 뭐 여하튼 그런 밥그릇 싸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기 붕당의 이익만을 앞세우는 부정적인 면이 분명히 있죠. 그리고 자기 사람만 쓰려고 하는 권력 독점 경향도 아주 강했어요. 그러면서 소위 말하는 여러 환국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건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인조반정 이후 서인의 권력 기반이 강화되게 됩니다. 비변사의 고위직을 독점하고 이를 통해 정치를 주도하고요. 심지어는 병권까지 서인들이 장악하게 되죠. 어떤 식으로요? 사실상 임진왜란 시기에 만들었던 훈련도감, 어영총, 그리고 총융청, 수호청 등의 중앙군영의 거의 모든 병권을 서인들이 장악하게 됩니다. 예송 논쟁이 발생하죠. 현종 때 2차에 걸쳐서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제 효종이 죽으면서 이제 상을 3년상으로 하느냐 무슨 상으로 하느냐 이 복식을 어떻게 하느냐 의복을 어떻게 하느냐를 두고 서인과 남인의 대립이 격화되게 됩니다. 지금은 별로 상복을 몇 년 입느냐 이런 문제가 사실은 별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이 시기에는 여하튼 중요한 문제였던 건 분명해 보입니다. 자, 이제 숙종의 황국 정치를 살펴보도록 하죠. 여기서 이 황국이란 것은 계속해서 정권이 교체된 현상을 얘기를 해요. 남인에서 서인으로, 서인에서 남인으로, 남인에서 서인 정권으로 계속해서 교체가 됐죠. 무슨 냄새가 나세요? 죄송합니다. 피 냄새가 나시죠?
뭐 여기엔 당연히 피냄새가 날 수밖에 없죠. 상대방에 대한 탄압과 보복이 연속됩니다. 특정 붕당이 서인이 이 과정에서 권력을 독점하게 되죠. 서인도 이제 남인들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완전히 씨를 말려버리느냐, 아니면 그래도 유능한 정치 세력 집단 그들 중에 유능한 사람들은 가려서 뽑아서 쓰느냐, 이 문제를 두고 노론과 소론으로 분열되게 됩니다. 비판과 견제라는 붕당의 원리가 무너지고 공론이 당파의 이익을 대변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서 탐편론이 숙종 시기부터 대두되기 시작합니다. 붕당 간의 극심한 대립이 심지어 왕권까지 위협하게 되자 숙종은 탕편론을 제기했던 것이죠. 하지만 이 숙종의 탕평책은 편당적 인사로 황국에 빌미만 제공했을 뿐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 여기서 오늘 이번 수업은 자, 요번 주차의 과제는요, 사실상 붕당 정치의 빛과 그림자 중에 그림자에 대해서는 많이 얘기가 되고 드라마화가 되고 그랬어요. 하지만 붕당 정치도 나름의 사실상 그 장점이 있었겠죠. 그 장점이 한번 무엇이었는지 여러분들이 조사를 통해서 간단하게 메일로 제출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분당 정치가 가지고 있는 장점에 대해서 간단히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강의에서 또 온라인 강의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안녕히 계십시오.